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제 책들 다 읽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제 강의도 두 번, 세 번 들은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이 교수보다는 가수가 낫다는 생각을 해요. 가수는 같은 노래 계속 해도 그냥 막 또 하라 그러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부담감 느끼는데 오늘 여기 공간 이름이 행간과 여백. 그래서 제가 생각을 제 책의 행간과 여백에 담아놓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책 읽을 때 못 만나지만 저는 감옥에서 쓴 편지 보면 거기 제가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쓰면 검열에 통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요. 여기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안상수 교수님도 와 계신데 이렇게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사람으로 읽어도 되고 삶으로 읽어도 되게 그렇게 썼습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는 전철이든 버스 타면 그 핸드폰 때문에 몇 사람 대화하는 거 듣게 돼요. 대부분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하나를 그냥 두고 막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길게 하대. 어떤 때는 광화문에서 성산대교까지 하더라고요. 뒤에서. 근데 뭐 어떤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연세대쯤에 와서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지 했더니 또 하더라고요. 뭐 성산대교까지 결국 했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흔히 무슨 반려견이나 고양이 이야기도 하지만 역시 사람 이야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사람들과 하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책을 안 세우고 제가 행간과 여백에 숨겨놓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품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앨범에서 찾으세요. 제가 그 주문을 자주 합니다. 저는 내가 숨겨둔 앨범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앨범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 내 인생에 있다. 반갑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거는 서로 아는 것끼리 만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뭔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접근해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만나는 돌멩이하고 모든 돌멩이가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강의하면 강의라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뭔가 시험 문제에도 나올 만한 정답도 있을 법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사실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강의는 좀 편하긴 해요. 아주 질서 없이 막 이렇게 던져도 거의 다 이렇게 각자가 그걸 재구성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주 참 멋있어요. 그래서 논리를 세워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허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불렀음직한 노래
기억나실 거예요. 원숭이 궁둥이는 빨갛다에서부터 그게 어디로 가죠? 사과로 가고, 사과가 바나나로 가고, 바나나가 기차, 아니에요. 기차는 빠르고 비행기, 높은 건 백두산. 그래서 원숭이에서 백두산까지 가나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논리거든요. 논리. 그 빨간 게 왜 사과밖에 없는, 얼마든지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논리라는 게 그렇게 허구적인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해서 여러분들의 앨범 속에 이렇게 간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많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 이게 무슨 스탠드가 하나 있으면 좋고, 마이크 스탠드 있으면 편하겠는데. 책에도 나왔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거든요. 노인 목수였는데 이 목수 이름이 문도덕이에요. 문도덕. 전과가 뭐 20개도 넘어서 별명은 무조건 문도덕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인데 나는 그분이 진짜 아주 기술자인 걸 인정해요. 목공장에서 부소장이 주문한 쌀띠주를 만드는데 당연히 이 노인은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에서 제외됐어요. 접견도 안 오지, 뭐 나이도 많지, 전과도 많아서 그냥 아이 제껴놓고 붙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는 자기 목수 시절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목수였다는 얘기를 쭉 이제 했었는데, 그때 쟤들이 만드는 건 뒤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뒤주란 건 모름지기 뒤주 발이 어느 정도는 되고 그 뒤주 밑에 다리밑돌이 훌렁훌렁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다리밑돌 들어가겠냐고. 확실하게 목수 맞다. 제가 그 단 한마디로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실제로 톱질 같은 거 보면 금방 알아요. 톱질 못도 박는다고 안 그러죠. 못 준다 그러잖아요. 뭐 한 2인치 못을 그냥 2번 만에 때려 박습니다. 굉장한. 이분이 이제 설명하면서 집을 그렸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적이 뭐 책에도 있습니다. 주춧돌부터 그려요. 주춧돌. 나는 지붕부터 그리는데 아마 여기도 대부분이 지붕부터 그리는 분들이 아닐까. 주춧돌부터 그려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 짓는 순서대로 그리는구나. 책에서 교실에서 생각을 키워온 사람은 지붕부터 그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비교적 징역 초년에 만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도 제가 20년 징역살이에서 두고 어떤 변화의 어떤 출발점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길게 안 해도 아시거든요. 이건 그때 한비자를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차칠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거든요. 장에 정나라에 차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에 신발차를 하기 위해서 발본을 떴어요. 저걸 이제 한자로 탁이라 그래요. 탁. 했는데 막상 시장에 갈 때는 그 신발, 자기 발본을 뜬 걸 집에다 두고 깜빡이고 그냥 갔어요. 신발 가게 앞에 갔더니 깜빡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탁을 가지러 집에 갑니다. 옛날에 장 몰기로 하잖아요.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장이 다 파하고 없었다. 그래서 두리번 해서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더니 가게 문 닫았다. 여보서 당신 발로 신어보고 사지 그러냐고. 그때 이제 한비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르면 정확하게 잰 건데
말보다는 얘가 더 정확하겠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 비자가 그 춘추 전국시대 제자대가들의 그 공리공담을 그렇게 풍자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부터 그리던 내가 아주 탁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분도 노인인데 글을 잘 못 읽는 분이기한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독서를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일요일은 방문 밖에서 걸어 잠그고 출력이 없는, 공장에 안 나가는, 나는 참 좋지, 하루 종일 책 읽으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한 권을 아침부터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독서를 다. 그래서 또 점심 드시고 또 한 잔 주무실 때 내가 얼른 봤어요. 뭘 읽나? 봤더니 걷장도 떨어져 나간 현대문학, 옛날 현대문학 어느 수필 한 편을 읽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오후 한 3-4시쯤 돼서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쓱 접근해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내가 뭘 지루해서 그냥 들고 있었던 거지 모른다고. 그래도 읽었습니다. 자꾸 책은 하니까 딱 한마디로 해요. 자기 집이 마당이 좁대. 그래서 꽃을 못 심는 데나 뭐 그런 거 썼어.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찌르는 거예요. 그 유류수필가가 펼치는 그 꽃과 정원과 무슨 뭐 도시 생활에 이런 것들은 싹 제끼고 핵심이 뭐야? 마당 좁아서 꽃 못 심는 거잖아. 딱. 그 뭐 굉장히 유려한 그 문학적 표현 같은 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내가 그 글 읽을 때는 그렇게 핵심을 꿰뚫지 못했거든요. 빨리 읽긴 했지만. 그래서 무지하고 무식한 게 훨씬 더 날카로운 통찰력일 수 있구나. 복잡하게 안다는 것이 이게 오히려 건물처럼 우리 생각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구나. 이분 이야기도 제가 강의 때는 소개를 합니다. 31-2살쯤 된 친구인데 절도 전과가 한 3-4개쯤 돼요. 이름이 대입니다.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우리끼리는 이제 번호, 같은 방에 있으면 이름 되게 알게 돼요. 번호를 공식적으로 부르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희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녀석이 벌써 30 조금 넘었는데 절도 전과가 3개나 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 친구를 늘 봤어요. 그래서 내가 또 못 참고 좀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지. 이름의 내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신생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이름 지어줄 부모가 없는 고아래요. 돌이 채되기 전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그 버려진 장소가 광주 도청 앞에 있는 대이동 파출소 옆에 버려졌다. 그래서 이름이 대이다. 충격. 그렇잖아요. 문자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때도 충격받았었어요. 제가 출소한 다음에 광주 내려갈 때 제가 일부러 대이동 파출소 한번 찾아갔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도 없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여기쯤 버려졌겠구나. 그때 20년 감옥을 끝내고 그때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이런 문자에 가치 있는 그런 창백한 사고를 얼마나 내가 버릴 수 있었을까를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도입니다. 이 친구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밝은 낮에 이 사람들 얘기하면 좀 분위기가 안 받쳐준다. 감옥에 밤에 긴 겨울 밤에 먹을 거라고 찬물밖에 없고 쫙 앉아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 쭉 시작하면 아주 분위기가 아주 멋집니다. 좀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친구도 자기가 도둑이 된 내역을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아원에 있는데 형들이 먹는 국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형들 국 남기거나 뭐 좀 얻어먹으려고 꼬마들이 아주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데 언젠가 이렇게 넣어 먹으라고 준대 보니까 그게 미원인 거야. 그래서 꼬마들이 미원 도둑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나가서 미원부터 이제 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무슨 뭐 자선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보내줬는데 고원으로 자기가 자전거 딱 한 번밖에 못 탔대요. 그 위에 올라타고 사진 한 번 찍고는 자전거가 없어져 버렸대.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미원 훔치다가 추워서 양말을 한 개 훔쳐 신겠다고 좌판에 가서 양말 한 켤레를 딱 당겼는데 그게 막 10켤레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10켤레 갖고는 그냥 허둥지둥 달아나는데 저기 무슨 국수하는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너 양말 그 10켤레 다 실을 거냐? 그럼 여기 국수 줄 테니까 너 하나만 갖고 오고 내놔라. 그래서 그게 이제 9켤레 주고 국수를 맛있게 이제 먹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할머니한테 양말 갖다 주는 걸 진짜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 쭉 들으면 정말 대의라는 문자를 통해서 그걸 바라봤던 내가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분 할아버지인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일원이 넘었을 거야 아마. 자기 전과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 잘 몰라요. 물론 뭐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접견 소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방에서도 노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봐주질 않아요. 아주 춥게 구석으로 찌그러져서 그렇게 조용하게 사는 분인데 딱 한 가지 이 노인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밤 한 9시쯤 되면 이제 신입자가 우리 감방에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 신입자가 들어오면 이 노인이 딱 자기 할 일을 해요. 대개는 신입자들이 자기가 이제 살아갈 감방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감방에 따라서는 신입식 세게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기를 팍 죽여놔야 돼요. 대부분 뭐 기어오르니까. 그래서 문지방 안 밟아야 되고, 문지방 밟았다가는 그게 이제 트집이 돼요. 자식 밥 들어오는 문지방 밟고 들어온다. 뭐. 근데 이제 신입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시키지도 않은데 화장실 옆에 딱 가서 앉으면 이 노인이 점잖은 목소리로 젊은이 그리고 뭐 아픈 데는 없냐고 눈물겨운 질문을 해요. 그래 형은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고 일로 와봐. 그러면 금방 반갑지 그야말로 뭐 얼른 그 노인 앞으로 가면 그 간단한 거 그런 물어보고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내가 말이야로 시작돼요. 내가 말이야 일정 때 만주에서부터 시작되는 자기의 70평생의 히스토리를 쫙 이야기해요. 되게 길어요 그게.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 노인이 이 방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별게 아니란 걸 알면 그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도소 말로 뽀록 나기 전에 시작하는 게 쫙. 그 신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 또 들어야 돼요. 한 3, 4년 동안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중간에 빠지는 거 있으면 우리가 다 채워주잖아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한 1년, 2년 지난 동안에 자기 히스토리가 점점점 각색이 돼요. 좀 창피한 거는 자꾸 줄고 뭔가 미담이나 무용담이 될 만한 건 막 늘려서 쫙 해요. 나중에 한 3, 4년 후에는 상당히 근사한 드라마 아주 그 얘기 할 때는 아주 눈빛도 달라지면서 싹 해요.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순들이 저놈이 또 구라 풀고 있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그림은 아마 추석도 가까워서 가을저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저 녹슨 철장 그야말로 저걸 저렇게 하염없이 바깥을 내다보고 서 있어요. 나는 이쪽 방 구석에서 책 보다가 언뜻 보니까 저기 가서 저렇게. 그래서 신입이 들어오자마자 하던 그 사람의 그 풀 히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70평생을 지금 회고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만약 저분이 다시 자기 인생을 산다면 적어도 실제로 살았던 사실대로의 인생보다는 지금 신입사들한테 각색해서 들려주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색이란 건 창피한 건 좀 줄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과장한 거는 뭔가 이루지 못한 어떤 소망도 담아놓은, 그래서 반성과 소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과 진실이란다면 사실보다는 자기가 반성과 소망이 있는 진실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어느 걸 기준으로 봐야 될 건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또 한편 생각하면 저분이 자기가 살고 했던 진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실대로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은 이분이 통과해온 험난한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가 각색한 것은 아닐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관점 참 중요하다. 제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교도소에서. 아무데도 못 가고 바깥에서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었겠지. 그런데 아니다. 그 꼼짝없이 한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죠. 바깥에 있었으면 결코 만날 수 없을 수많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오늘 그래서 행간에 묻어둔 사람들이에요. 제가 논리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는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한 아주 안경도 상당히 좋은 걸 낀 신입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근사해요. 나중에 물론 목사가 아니었지만 또 와서 그 이튿날 딱 그 보리 건빵 우리 감방 사람 숫자대로 쫙 사서는 한 봉씩 쫙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분 봄틀인가 보다. 가끔 건빵 좀 얻어먹겠다고 기대를 했었지 사실은. 그랬는데 딱 한 번만 건빵 한 봉씩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건빵을.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비교적 양심적으로 먹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빵을 남 보는 데서 먹는 게 아니고 취침할 때 이불 속에서 조용히 혼자서 먹어요. 그래서 나도 사실 경청한 적도 있는데 3개, 4개까지는 깨무는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침을 잘 묻혀서 천천히 깨우는 소리가 이게 4개, 5개 되면 소리가 아무래도 나요. 그래서 이 조목사가 금방 먹고 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기상하면 쫙 이렇게 열 맞춰서 앉잖아요. 옆에 이제 그 젊은 친구가 나보고 옆구리 쿡 찔러요. 뭐야? 그러니까 나한테다 조용히 얘기해요. 왜 저쪽에 조목사 앉아 있으니까. 어젯밤에요, 조목사가요, 금방 27개 먹었어요. 그랬어요. 27개 많이도 먹었네, 근데 이분이 밤에 화장실 갔다 오다가 자는 사람 발 밟았어요. 근데 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발 밟는 것 때문에 싸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이렇게 3.75평에 많을 때는 뭐 18, 20명 사니까 이렇거든. 이렇게 거기에 이불 덮어놓으면 어느 게 발인지 뭐 디딜 공간이 없어요. 적당하게 밟고 이제 가는 게 맞는데, 이분이 나오다가 웬 젊은 사람 발을 밟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시비가 붙었어요. 한밤중에 그냥 20대하고 40대 중반 넘었는데 그냥 멱살제비로 그냥 자다가 다 깼어요. 근데 분위기가 두 사람이 얼른 뜯어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고는 자리 비켜주는 거예요. 그냥 한참. 그래서 내가 뜯어 말렸어요. 겨우 말렸는데 그 이튿날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아주 여기 들어온 놈들 예상은 했지만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근데 발 안 밟도록 조심해야 되겠다고. 나는 발이 아니고 건빵 같은데 하여튼 그런 조목사도 있었습니다. 같이. 만기가 되면요, 만기 인사라는 걸 교도소에 합니다. 그것도 참 판에 박은 게 있어요. 만기가 돼서 내일 출소합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계시는 동안 몸 건강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악수하고 이제 가요. 나한테는 한마디 더 해요. 무기수니까. 또 국가보안법이잖아요. 사상법이니까. 선생도 하루 좋게 국가의 온전이 있어서 출소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마디 더 해요. 그리고 이제 출소하죠. 그럼 되게 만기자 출소하면 이제 오래 징역 사는 장기수 할아버지들이나 쭉 이렇게 기대에 서서 가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품평 같은 걸 해요. 쟤는 1년 안에 들어온다. 쟤는 이제 뭐 앞으로 최소한 2번은 들어온다.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게 내가 계속 틀려요. 한 5, 6년간은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보는 것 같아. 내가 틀림없이 안 들어온다고 단언한 사람도 들어와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보면 비단 사회에서는 절도 뭐 강도로 들어왔지만 굉장히 경우도 밝고 자존심도 있어요. 아주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오래 징역 사는 노인들은 아니야. 진정은 아직도 몰라. 그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도 같이 봐야 된다. 이 노인들은 저 사람이 나가서 어떤 처지에서 살아갈 건지 다 봐요. 보면 뭐 가서 정말 힘들지 뭐. 대개는 이제 그러면 만기 인사하면 악수하면서 그래 이제 나가면 마음 잡고 착하게 사셔. 되게 이러거든요. 그 내가 한 4, 5년 후부터는 마음 잡고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한 사람과 만기 인사를 제일 많이 나눈 사람이 있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가 또 만기 인사 오다가 여기 지금 악수 3개만 그랬는데 7번 한 사람. 7번 만기 인사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도 나이가 나랑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5번째인가는 자기도 민망했던지 그 심정을 만기자 하면 참답게 마음 잡고 참답게 살아라는 얘기 안 하냐고. 내가 그 얘기를 못 했거든요. 나가서 마음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리라도 잡아야지 마음 잡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이번에 나가면 좀 잘해봐라. 독하게 마음 먹고 독하게 마음 먹든지 독한 여자 만나든지 그 얘기를 잘해요. 왜냐면 여자가 독하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가 독하면 물론 범죄 손 씻는 경우도 있지만 독하면 돈이 조금 있을 때 범죄해요. 여자 없는 경우는 돈 다, 왜냐면 범죄 참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밤중에 잠도 못 자고 비 오는 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 가져올 것도 없어요. 요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생기면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단골로 있는 장녀촌에서 장녀들이 눈치채고 이제 좀 어떻게 딴 손님 밖에 좀 자리 좀 내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자 고무신 신고 비 오는 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때 시작하면 대단히 조건이 나쁜 것도 이제 하게 된 손대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여자 만나면 돈 남았을 때 도둑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독한 여자를 만나든지 독한 마음을 먹든지 그리고 잘해봐라 좀 빨리 잡히지 말고 그 정도밖에 얘기는 못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일 건가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대전 그 중동 장녀촌에 노랑머리라는 장녀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다른 재소자한테 쭉 들어서 알고 있었죠. 노랑머리뿐만 아니라 그때는 장녀들 이름도 여러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노랑머리가 유명했냐 그러면 굉장히 거센 여자예요. 대개는 장녀들한테는 거의 기둥서방들이 다 있어요. 기둥서방들이 그 장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포주가 다 보장 못해요. 그 험한 골목에서 몸 파는 일이지만 장녀하려면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 노랑머리란 여자는 기둥서방이 없는 장녀였어요. 상당히 예쁘대요. 그래서 장사도 상당히 잘하는 장녀이기 때문에 그 골목에 여러 건달들이 잡으려고 잡는다는 것은 일종의 착취 조직이에요. 뭐 그걸 심리학자들이 무슨 장녀들의 무슨 심리적인 보상 욕구 때문에 뭐 자기가 어느 남자를 봐준다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 아닌가. 그 험한 곳을 장사하려면 실제로 그런 보호자가 필요해요. 누구 여자야 그러면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잡으려고 했어요. 많은 건달들이. 근데 안 잡혔대요. 끝까지. 소문이 파다해요. 하여튼 그냥 머리끄댕이 끌려가면서 막 골목을 그냥 막 끌려다니면서도 악다구니로 안 잡히고 심지어는 막 그 당시 연탄 불집게 뻘겋게 다른 걸로 그냥 막 찔러서 그냥 경찰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 먹고 죽여라 그러고 막 깐창 유리창 날려가지고 막 그어서 막 피칠갑으로 대들고 이래서 결국은 아무도 못 잡아. 그래서 아마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전국 장녀 중에서 자주 국방 체제를 완비하고 있는 장녀가 있었어요. 만약 저 노랑머리한테 여자가 그렇게 거세냐 독하냐 훨씬 더 정숙한 여성적인 그런 어떤 품성을 키우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여자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돌로 치는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처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도 제가 많이 겪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40이 넘은 제소자였는데 어느 날 접견 호출을 받습니다. 몇 번 접견. 본인도 깜짝 놀라고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접견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올 사람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접견 갔어요. 갔다가 이제 뭐 한 1시간쯤 때 왔지. 그때 몇 사람이 욱 몰려가서 누가 왔냐고.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해요. 접견 안 했냐고. 했었지. 누구냐고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해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말이 아주 나쁜 자식이 와가지고는 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접근하냐 그러면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자기 어머니가 우리와 같이 사는 동료 재소자 남매가 3살, 2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말 먹을 게 없는데 엄마가 이 남매를 삼촌네에다가 맡겨놓고 저 먼 도시로 돈 벌러 갔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오지를 못해. 나중에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들었대요. 엄마가 다른 데로 재가해 갔단다. 그래서 엄마 없이 쭉 자라. 너희 동생은 삼촌네 붙어 있었는데 이 오빠는 못 붙어 있고 이제 나와서 객지로 떠돌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있는데 접견 온 사람은 그 엄마가 재가해간 집의 아들이에요. 아마 그 집은 마침 엄마가 죽은 집이었나 봐요. 남매를 두고. 그래서 그 집은 아마 재산이 좀 있는 집이었던지 그쪽으로 재가해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들을 이제 키운 거지. 걔가 자라면서 아마 이 친구 얘기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왔어요. 그 둘이서 이 철장 가운데 놓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혀 생년부지의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겨우 자기 엄마가 재가해가서 키운 아들이란 걸 이제 알고는 그것도 접견 시간도 거의 다 가고 그래서 왜 왔냐고 당신 내가 무슨 감옥살이 한 거 무슨 확인하러 왔냐고 가라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 접견 온 사람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주 우리한테 감동적이었어요. 만약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내가 그 속에 있고 당신이 밖에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자라면서 쭉 생각했대요. 그래서 접견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왔다. 대단히 죄송하다. 그 얘기를 와서 우리한테 해요. 우리도 이제 감동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대 사회를 쭉 살아오는 사람들의 인식 체계라는 것이 딱 어떤 대상이든 사람이든 대상화, 타자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분석해요. 특히 정보화 사회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같이 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처음에 나도 이제 재수자들 쭉 이렇게 대상화하고 하지게 기본적으로 룸펜 프롤레타리아니까 대단히 반동적인 사회변동기에 반동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계급. 그래서 죄명이 뭔지, 형기가 얼마인지, 결손 가정인지, 학력은 얼마인지 아는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 방금 접근한 그 사람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부모 밑에서 그 사람과 같은 인생을 걸어왔다면 똑같은 죄명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그런 인식틀을 깨뜨리는 게 하게 돼요. 나는 그 점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게 이제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멀고 먼 여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목수 이야기라든가 이런 아주 이야기들은 제가 2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만나는 곳곳에 배치되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자기 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맞는 비, 이 북그리스 작품으로도 보셨죠? 함께 맞는 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반론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산 털어주는 게 돕는 거지 무슨 같이 맞는 게 무슨 비 맞는 거냐, 비 맞는 게 무슨 돕는 거냐. 그런데 여기도 제가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제가 엉터리 같은 그림 보여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좀 부족한 그림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시 그려요. 그러잖아요. 동영상 뭐 사진 보여주면 개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거의 완벽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상상력을 이제 이 친구도 신입 들어왔을 때 만났어요. 아주 나도 비교적 징역 초년 때, 그러니까 30대 초중반? 이 신입으로 들어온 이 친구는 20대 초중반쯤 되는 그런 친구가 밤늦게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병약해 보였어요. 아주 얼굴 빛깔도 검고 아주 어딘가 이렇게 앓고 있는 듯한. 그래서 태도가 대단히 불순한 게 아주 무례할 정도로 그렇게 젊은 녀석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식이 없었어요. 물어도 대답 한참 있다가 짤막하게 대답하고 말거나 대답 안 하거나 뭐 이래요. 신입 주제에. 그래서 이 자식 신입식 시켜? 이런 분위기가 일각에 있는데 그냥 원체 아파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취침 시간에 보니까 이 수위 속에 런닝샷스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새 건 아니지만 한 번 세탁한 런닝샷스를 꺼내서 입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눈 딱 내리깔고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딱 거절하고 그대로 딱 차요. 이 자식 봐라. 아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세면 시간인데 보니까 칫솔밖에 없어요. 칫솔도 다 뭉개진 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는 치약도 없어. 그래서 또 누군가가 옆에서 반쯤 남은 치약을 줬어요. 뭐 젊은이니까 야 이거 써 그러고 던지듯이 주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딱. 그리고는 제 밑에 그려놓은 게 저게 세탁비누거든요. 세탁비누 딱 찍어서 양치질 딱 눈 딱 내려깔고 딱 분위기 썰렁하게 하더라고요. 자식 봐라.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써둔 걸 젊다고 그냥 던지듯 주니까. 그래서 구매에다가 제가 치약을 하나 신청을 했어요. 이제 오늘 구매 신청하면 내일 이제 물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치약이 나왔길래 남들 안 보는데 걔를 데리고 가서 저쪽 구석에 가서 얼른 쓱 줬지. 이걸 치약 쓰라고 내가 일부러 하나 샀다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 듣게 필요 없다고 그랬지. 얼마나 미안해야지. 그래서 얼른 집어넣고 내가. 근데 한 일주일 이상 갔을 거요. 아침마다 세탁비누 딱 찍어서 딱 양치질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땐가 나한테 쓱 오더니 신생 나 주려고 산 치약 아직도 있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나 치약 안 쓰는 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신생한테는 한 개 받아도 괜찮을 것 같대. 그래서 얼른 줬어요. 이유도 안 물어보고 혹시 안 받을까 봐 주고는 이제 한참 후에 물어봤지. 왜 다른 사람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뭐 대꾸도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띄엄띄엄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서 감옥까지 와서 여기 와서 또 자기가 꿀리는 건 정말 못 찬다. 런닝샷을 하는 어디 보면 그 칼잠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잔 칼잠 이렇게 자는 거는 떡잠이거든요. 그 좁은 칼잠 자리에서 옆 사람한테 그래도 자기가 또 밀리는 거예요. 런닝샷을 하나 얻어입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치약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또 거기까지도. 이건 정말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 사실 자기가 지금껏 고생하면서 살아와서 아는데 약간의 물질적인 그런 도움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좀 나아지는 것도 물론 어려움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것 없이 그냥 떳떳한 게 더 낫다.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맞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고는 그 치약 하나가 계기가 돼서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내가 갖고 있는 책들도 주고 읽기도 하고 뭐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걔가 나갈 때는 내가 이제 쟤는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길 기대했겠지만 어쨌든 근데 나가서 한 6개월쯤 되니까 소식이 들려요. 왜냐하면 범죄 세계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거의 있어요.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은 좀 납득이 안 가시죠? 있어요. 김포공항에서 무슨 외국 귀빈들이 소매치기다가 그냥 그 패스포트 찾아주잖아요. 다 있어요. 어느 식구가 언제 어디서 뛰었는지 다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게, 옛날에는 경찰서에 아예 그냥 야당이라고 그 전과자 중에서 기소중지된 애를 거기다 하나 앉혀놓기도 해요. 심지어는 뭐 걔가 와서 밖에 가서 벌어서 경찰서에 좀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다 알아요. 경찰관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거의 다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잡으려고 그러면 경찰을 바꿔야 돼요. 그런 정도. 다 소식 들려요. 한 6개월 만에 들리면 걔가 누구 내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누가 안양서 죽었다고 그러더라. 쫙 퍼졌어요. 안양서 죽었다는 거는 안양서 체포됐다는 이제 거든요. 그래서 걔가 안 올 것 같은데 그랬구나. 그래서 안양서 이제 징역사를 하겠거니 했는데 한 1년 후에 안양에서 대전으로 이송 왔어요.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투쟁해서 대전으로 왔어요. 나랑 한 번 더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반갑게 맞이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지 하여튼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상당히 귀한 캐시밀런 담요 한 장 나 주려고 싸가지고 들고 왔더라고요. 그거 받고 다시 만나서 좀 아주 참 곤혹스럽긴 했는데 그때 출소하고 그게 벌써 오래됐어요. 출소하고 지금껏 안 들어옵니다. 지금도 대단히 어렵게 살고 있고 소식은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런 그 친구 돕는다는 것은 함께 비를 맞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조금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이건 그림을 제가 좀 더 고민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 친구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20대였는데 소년 가장이었어요. 소년. 식구가 넷인데 아버지가 거의 불구고 어머니도 병약하고 뭐 자기가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친구였는데 하루 벌이가 네 사람의 저녁
뺏긴 일을 애울 만큼이 안 되면 집에 못 들어가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날은 동대문에서 가장 싼 합숙소에서 자고 새벽 일찍 서울대 병원까지 달려가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수돗물 틀어서 찬물 가득 먹고 가서 피를 팔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돗물 가득 먹으면서도 자기는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다. 아주 결연하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제 한 번 더 물어봤더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피에다가 물을 많이 타서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고. 먹는 거는 혈관으로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다 그러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어요. 자기가 물탄 피를 팔아서 그 물탄 피 어느 응급 환자한테 수혈해서 뭔가 사고가 났었지 않았을까 계속 이렇게 걱정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라도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받게 해주려고 설명을 꼬치꼬치 해도 잘 고지 안 들어요. 저기 마장동에 가도 막 물 먹여요. 소한테 소금도 먹이고 막 그래가지고 건수 많이 나게 해서 파는데 자기 이것도 무슨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좀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친구 생각나는 것은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 찬물 마시고 피를 팔고 나서는 그 물탄 피가 어떤 환자한테 들어가서 무슨 일을 일어설까를 계속 걱정하면서 사는 친구. 그래서 나 지금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 친구가 떠올라요. 이렇게 딱 떠올라요.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 근데 양심이란 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게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무슨 사회적 가치하고 관계없다고 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가 60년대 대학 생활에서 학생 서클 운동에 입세되잖아요. 그때는 운동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소규모 서클, 좀고는 이념 서클들이 몇 개 대학에 몇 개 학과에 있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대단히 외로우니까 좀 역량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영입을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때 이제 많이 거론된 사람이 우선 사명감도 있고 좀 생각도 진보적이 있고 이왕이면 조직력이나 설득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합의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뭐 많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가끔은 생각해요. 그 친구 지금 좀 뭐 하고 있을까? 20년 후에 제가 출소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찾아가진 않지만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다 갔어요. 다 뭐 출세한 사람도 있고 뭐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분야 비슷한 그런 시민운동 공간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남아있냐 그러면 자기의 이념이나 사명감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같이 하고 또 같이 하자는데 안 했다가는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같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지금도 내가 이렇게 닮고 싶은 데미안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조용해요. 뭐 설득력이 있거나 스스로 무슨 진보적이거나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모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누구 왔었냐고 그러면 다들 몰라요.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근데 놀라운 건 그 선배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며칠 있다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안 왔다는 게 확실하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분은 와서 뭔가 발언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뭐 의자 비뚤어진 거 썩 발언놓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데를 조용히 이렇게 채워놓고 가요. 그래서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의 이야기, 물탄 피에 대해서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친구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3시인데 가만히 있으라. 천천히 얘기 좀 더 해도 되죠. 근데 어차피 제가 강물처럼 흘러가자고 그랬는데 좀 하겠습니다. 뭐 그림을 많이 안 가져왔어요. 오늘 그냥 그랬는데도. 네. 출소하면 자기 누이 동생을 때려 죽인다는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 특징은 서울에 대해서 증오를 갖고 있어요. 증오. 자기가 12살이고, 아니요, 자기가 13살이고, 누이 동생이 12살일 때 시골에서 처음 서울역에 내렸어요. 저녁에, 늦은 저녁에 서울역에 내렸는데, 어떡하다가 보니까 누이 동생이 없어졌어요. 통금 시간 가까울 때까지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서울역에서 어떻게 그 어린 여자애들 같은 걸 이렇게 막 빼돌리는지, 뭐, 지금 잘 알지. 근데 얘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이 동생을 결국 못 찾고, 언제 찾느냐 그러면 10년 후에 누이 동생을 만나요. 어디서? 서울역에서도 멀지도 않은 역전 거기 있는 양동 창녀촌에서 창녀가 된 누이 동생을 딱 만나요. 너무나 달라져서 오빠가 미처 못 알아볼 때 누이 동생 알아보고 튀었어요. 그래서 놓쳤대요. 이번에 나가면 그냥 잡아서 죽인대요. 그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서울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칼같이 그냥 돼요. 한 번은 혼난 녀석도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제3한강교가 중봉이 됐어요. 지금은 이름도 바뀌어서 그 제3한강교가 뭐죠? 지금? 반포대교인가? 어딘가? 한남대교인가? 네. 하여튼 제3한강교가 준공이 되고는 노래도 나왔잖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제3한강교 밑에는. 그 신입자가 그 노래를 아는 신입자가 들어와서 구석에서 또 그걸 배우겠다는 놈이 한 2명 붙어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다가 걔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새끼들 감옥에서 무슨 노래야. 뭐 제3한강교 좋아하고 있는. 강물이 뭐 제1한강교 밑으로는 안 흘러? 뭔지. 그 친구 서울에 대한 증오 갖고 있어요. 왜? 서울은 자기 누이 동생을 창녀로 만든 도시.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나는 굉장한 걸 거기서 제가 하여튼 충격적으로 느꼈어요. 서울, 뭐, 워싱턴도 좋고, 뭐, 동경도 좋은 게, 한 도시를 어떤 증거에서 판단해야 해요. 교량이 많은 걸로? 빌딩이 높은 걸로? 그 친구는 자기 누이 동생을 창녀로 만든 도시라는 것 때문에 서울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아픔 때문에 대단히 감정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건 듣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자 우리가 A, B라는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각각 12살짜리의 의지가지 없는 소녀를 투입하자. A 마을에서는 10년 후에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여고 정도는 졸업시켜서 뭔가
회사, 농협이든 어디 시골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하고 있고 B라는 마을에는 장녀로 굴리고 있었다고 할 경우에 A, B 마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제 개인적인 감정이긴 하지만은 사람을 인간의 어떤 성장을 어떤 중부터로 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감옥에서 별명이 떡신자였거든요. 떡신자라는 것은 모든 종교 집회 떡으로 표현되는 위문품이 있는 모든 종교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신자를 떡신자라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길을 쓰고, 왜냐하면 명단이 없으면 절대로 참석 못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지 길을 쓰고 참석합니다. 그걸 이제 떡신자 또는 기천불 종합신자. 제가 이제 그 영광스럽게도 대전교도소의 유명한 두 사람의 떡신자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창신꼬마라고, 아주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아무도 못 갚는 아주 어려서부터 창신동 골목에서 자라서 아주 반들반들하고 눈치 빠르고 이런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기독교 집회가 있으면 바깥에 이제 연출 교도관이 와요. 각 공장에 와서 기독교 신자 나와 그러면 신자가 이렇게 줄을 서면 본부 담당이 기독교 신자 명단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교회당에 가요. 근데 여기 이제 천주교든 불교든 어쨌든 떡이 있는 모든 종교 집회는 나도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 교도관 우리 법무담당 신장 기독교야? 아니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이고 뭔가 종교는 하나 제가 가져야 되죠. 여러 군데 제가 가보지 않냐고. 그럼 제가 기술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관세를 못해서 보내줘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창신꼬마는 자기 고유의 그런 객인한 걸로 해서 이제 오고, 다른 사람들 내 뒤에 언젠가 하나 서서 자기도 기독교 집회 가려고 그러니까 딱 너 인마 천주교가 왜 기독교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최근에 천주교에 대해서 좀 회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회의야. 근데 쥐어박히고 못 오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열심히 제가 이제 가는 거죠. 딱 가면 내가 창신꼬마는 오늘 못 오기를 은근히 바라는데 내가 올 때마다 와요. 그래 나한테 막 통과하고 사인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시켜요. 빨리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거기 빵봉지를 보루박스에 넣어가지고 교회당 옆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이 참가하는 사람들 숫자하고 대개의 빵봉지 숫자를 계산해요. 그래서 빵봉지가 참가 인원보다 남을 듯하면 이렇게 뒤로, 왜냐하면 늦게 받으면 천천히 받으면 나갈 때 주거든요. 천천히 받으면 2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럼 앞줄에 서서, 왜냐면 뒤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 빵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개선 장군처럼 우리가 공장으로 이제 돌아오는 걸 주로 했는데, 이제 바로 그런 이 떡신자, 떡신자끼리의 우정이 있습니다. 떡신자끼리 참 친해요. 나보고는 다른 사람이 뭐래요? 진정은 무슨 밖에서 대학에서 선생하다 들어왔다면서 구질구질해 떡 받으라고 그렇게 하냐고. 사실은 떡도 떡이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떡신자끼리의 우정이라는 게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몰래 교도소를 꼬부리쳐놓은, 숨겨놓은 APC 보내줘요. 떡신자끼리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다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돈독한 우정이라는 게 그냥 아주 그 추운 감옥을 견디려 하는 그런 아주 따뜻한 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신자끼리의 그런 우정, 그 친구 기억도 있습니다. 이야기도 얘기를 너무 긴데 제가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교도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제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나라한 정말 춥고 배고픈 데서 만났던 적나라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제일 배우기 쉬운 게 사람이잖아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무가모수 가모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옛날에는 물이 거울이었잖아요. 물이 거울이었는데 물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이제 자기 얼굴을 쳐다봤는데 사실은 사람을 거울로 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감옥에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밀집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보고 자기를 다시 이제 돌이켜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 묵자에 나오는 무가모수 가모인 이건 제가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것도 좀 내가 막 빨리 서둘러 그러니까 좀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바쁘신 분은 조용히 가셔도 돼요.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1교포 후배였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땅 공장에 있으니까 조용히 만나서 긴 얘기 할 수도 없는데 얘기를 해요. 자기 처가 몹시 아픈가 보다고. 처 이름도 좀 기억이 나네. 아픈 거 보다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접견 못 올 것 같다고 굉장히 심통해요. 그래서 왜 편지 받았냐니까 편지는 안 받았는데 이번에 양말을 하나 보내왔는데 양말 소포를 보내왔는데 그게 보통 때보다 향수가 2배, 3배로 진하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아마 젊은 부부니까 뭐 러닝샷이나 이런 거 보낼 때 그 처가 쓰던 향수를 조금 뿌려서 널 보내왔나 봐요. 근데 이번에 받은 양말이 향수가 굉장히 진하게 확 하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니까 몹시 아프대요. 어째서 그러니까 아파서 이번 달에 접견 못 가는 안타까움을 향수의 양으로 분명히 표시했다. 와, 그렇게 민감하게 서로 교감하고 있구나. 근데 접견 왔어요, 그 달에.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어쩌다가 잘못 많이 부렸겠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아픈 거예요. 감옥의 아픔이 뭐냐? 여러분들 감옥 힘들겠다고 그러죠. 감옥의 아픔은 실제로 살아보면 감옥살이 자체의 아픔은 그거는 차라리 별로 심각하지 않아. 자기 때문에 아픈 사람, 가슴 아픈 사람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와요.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힘들어 아파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친구 아파하던 거. 네, 그런 얘기 참 많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아픔의 어떤 본질이란 거는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얘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찬벽 명상. 제가 감옥 독방에서 자주 했던 이제 얘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 기상하기 전 1시간 전쯤에 일어나요. 거의 조용히. 왜냐하면 총총총 이렇게 막 칼잠자니까 옆 사람 안 깨우고 조용히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하죠. 무 뽑듯이 몸을 이불 속에서 싹 뽑아서 이렇게 찬벽 기대고 이렇게 앉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찬벽이 자기를 깨운다. 그 1시간 동안 참 많은 걸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는데, 이 참벽 명상을 이제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막 결론적으로 감옥의 결론도 제가 거기서 내리는 건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걸 정리를 해요. 그 중에 제가 이 참벽 명상에서 참 많이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또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전부 하나씩 리콜해서 다시 한번 추체험한다고 그러죠. 한번 체험을 더 하는 걸 해요. 굉장히 많은 걸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아주 수많은 이야기, 제가 어려서 4살 때부터 그때까지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전부 하나씩 리콜해서, 이 새벽 아주 조용한 시간에 리콜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나한테 대한 의미를 쭉 이렇게 반추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제 참벽 명상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불러냈는데, 깜짝 놀란 것 하나, 감옥부터 사슬과 관련된 한 개, 1월 1일이었던가 추운 겨울날 방학이었는데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이 추운 교실, 난로도 없는 교실에 쭉 앉게 하고는 1번부터 새해의 각오를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니까 추워 죽겠는데 난로도 없이 그거 하라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래도 영악해서 이 시간을 빨리 끝내자는 무건의 어떤 아주 합의하고 얼른 막 심부름 잘하려고요. 숙제 안 빠뜨리려고 착착착 막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중간에 한 녀석이 딱 리듬을 끊더니 주섬주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빨리 끝내지 않거나 숙제든 심부름은.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1월 1일이라도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요. 왜? 그러니까 1월 1일이 뭐 별건가요? 하여튼 띄엄띄엄 하는 얘기의 내용인즉 시간이란 게 그냥 흘러가면 그만인데 여기가 1월 1일이라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어렸지만 제가 저런 생각을, 시간이랑 물처럼 흘러가면 그만 여기가 무슨 1월 1일이라고 뭐냐. 나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나도 그냥 장난 삼아서 그냥 리듬 타고 한마디 했는데, 와, 저 얘기를 내가 할 걸. 굉장한 후회. 그 친구를 참벽 명상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만 못 찾아. 원래 우리 반에 그 일투가 나타내지 못했던 친구여서.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책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감옥부터 사색이잖아요. 그 제가 이름 붙인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감옥에 나오기 전에 그 책이 만들어져요. 후배들이. 그때 그 평화신문에 연재했던 타이틀이 감옥부터 사색이고 그걸 그대로 제목으로 써서 붙였는데, 아마 그 책을 만든 후배들이 그 편지글 속에 사색적인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평화신문의 헤드라인이 이제 감옥부터 사색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글 속에, 그 책 속에 사색적인 면이 있다면 그건 그 친구 때문이다. 어렸을 때 받았던 충격들 있잖아요. 그 친구. 그 친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내가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겪었던, 만났던 수많은 일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지 않을까. 흔히는 다른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만들어주는, 자기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소셜리티의 다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제가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독방에서 왜 나는 자살하지 않는가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자살 많이 해요. 이제 자살 진짜 많이. 우리 방에서도 자살해가지고 운동 시간에 유리 조각 하나 어디 구해가지고 새벽에 화장실 들어가서 동맥 땄어요. 그래가지고는 동맥을 그냥 따면 지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새우젓 같은, 옛날 화장실에 새우젓 같은 물독이 있어요. 거기다가 피가 멎지 않게끔 지혈이 안 되고 거기 물에다가 손목 담그고, 그리고 피가 막 빠지니까 막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가 흥건한 걸 또 퍼먹었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한두 시간 후에 뒷사람이 화장실 들어가다가 발견했을 때는 쓰러져 있기도 하고, 뭐 온몸에 피줄이 뭐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자기가 사람 죽인, 바로 자기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 시달리다가. 그래서 나는 왜 안 죽나, 무기징역이면서 왜 안 죽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안 죽는 이유가 하나는 햇볕 때문에, 햇볕 때문에. 요거 이제 꽃을 그렸습니다만은, 내가 독방에 있을 때 이렇게 한 2시간 햇볕 들어와요. 방이 어떻게 북향이었던 거 쫙 햇볕 들어오면 햇볕 따라서 이렇게 자리 옮겨가면서 2시간 동안 따뜻하게 햇볕 받으면 그렇게 아주 아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햇볕 쫙. 그래서 내가 안 죽는 이유는 햇볕 때문에 안 죽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래서 햇볕과 어떤 기다림 때문에 안 죽는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이란 것은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닐까 느낌 같고요. 이거는 제가 사진에다가 그린 건데, 죽음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밖에서 본 영화 보여줘요.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서. 그때는 어떤 영화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영화가 나오면 꽃이 확 피는 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장면 끝나고는 눈이 싹 내리는 거 보여주고, 또 꽃이 피는 장면, 그 다음에 눈 내리는 거 한 2번 보여주고는 크게 자막으로 10년 후 딱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지나가는 걸 옛날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후 자막이 나오면 보는 많은 제주자들이, 와, 내 징역도 저렇게 빨리 갔어. 그래서 내가 한숨 쉬는 친구를 붙잡고, 너 10년, 내일 아침 10년 후가 되면 좋겠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하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네가 나가고 네가 10년 팍 늙어서 나가면,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10년 왕창 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그 10년이라는 게 행복한 10년 아니잖아요. 감옥 10년도 자기 인생에서 제거하기를 주저하는,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나는 자살하지 않는 한 인생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햇볕, 하루 2시간의 햇볕 받는 것만으로서도 살만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짧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채워넣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소개합니다. 이 노천 선생님 이런 분인데, 이분 이야기 너무 많은 분인데,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하고 한 방에서 4년을 같이 있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뛰어난 집안의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연안이시
연안이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벼슬 잘한 집안이라거든. 춘향전 이도령이 연안이시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 종손인데 3대 대제하기 난 집안, 3대 내리 대제하기 난 집안 어려워요. 정성 3대 나는 건 쉬운데 그 시대 최고의 어떤 학문적 권위가 있는 사람 3대 대제하기 난 집안인데 그 집의 종손인데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랑 같이 한 방에 계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침도 놓으시고 하여튼 한학도 하시고 우리 역사라든가 동양적인 철학 주역이라 이런 데 아주 뛰어나신 분, 한학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직원들이 와서 침 놔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내 의학 전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올 때는 직원들이 침을 갖고 와서 맞고는 갖고 오면 다른 재수자들은 침 놓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바늘을 숨겨놔요. 바늘을. 그게 이만큼 큰 국어사전 깊숙한 데 숨겨놔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침 놔주는. 우리가 이제 그 침 놔주는 바늘을 바느질하는데 빌려 쓰면 빌려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늘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국어책 그 두꺼운 사전을 그냥 줘요. 그러면 여기 어디 있어요? 바늘. 왜냐하면 그 교도관들 와서 바늘 못 찾게 깊숙하게 그러면 290페이지라 그래요. 그 290페이지는 거기 숨겨놨어요. 그 언젠가 물어봐서 왜 하필 290페이지냐 그러니까 이분 성함이 이구영이에요. 이구영. 내 이름이 이구영이다. 그 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책 내실 때 제가 이제 앞에 발문을 쓰면서 지금 가끔 지금도 내가 국어사전을 볼 때는 290페이지를 열어서 봅니다. 그때 그 속에 바늘 숨겼던 그 자리를 한 번씩 확인한다고 이제 썼는데 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얘기를 제가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쓰신 책의 서문에 제가 그 얘기를 썼어요. 제가 출소하고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그래도 국어사전을 찾을 때는 가끔씩 290페이지를 열어보고 그때 숨겨뒀던 그 290쪽을 열어본다는 얘기를 제가 발문에다가 썼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아는 분들이 출소 때 아마 그 사전을 갖고 나오셨나 봐요. 그걸 나한테 줬어요. 근데 보니까 290페이지 그때 그 바늘이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봉건제 사회를 사시고 그 다음에 식민지 사회를 사시고 그 다음에 북에 갔어요. 북에 가서 초기 공산주의 사회를 살고 그 다음에 감옥에 와서 21년을 사시고 출소해서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사시고 5개의 사회를 살고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입니다. 또 한 분 제가 소개할 분은 북골씨 선생님이시거든요. 정양 선생님인데 아마 중국 고궁박물관에 우리나라 그 당시 생존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이 선생님 글씨가 보관되어 있는 분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이 선생님은 감옥에서 서도반을 교도소가 만들고 저는 이제 교도소에서 공장에 있으면서 붓글씨를 제가 환경 정리하면서 거의 제가 맡아서 썼어요. 제가 바깥에서 저도 할아버지 밑에서 글씨 썼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선생님 모셔서 서도반 사람들 다 올라오라 그래 갔더니 하얀 노인이 한 분이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글씨 쓴 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 글씨 쓸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 그러고는 그냥 가셨어요. 아마 교도소장이 이 유명한 분이 신도안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선생님 글씨를 얻을 욕심으로 교도소에도 서도반이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와서 봐달라 그래서 어렵게 오셨는데
그때 글씨라고 본 게 뭐 내가 쓴 거 몇 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치레로 이분들 와서 좀 지도해 주세요. 그랬겠죠. 왜냐면 그 선생님 글씨 얻을 욕심으로 소장님이. 근데 실제로 와서 지도하시기 시작했어요. 매주 하루 들어오세요. 아마 한 달쯤 들어오시고 나서 소장이 글씨 한 점 얻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오늘 차 보내라 그러면 교도소 보내면 들어와서 이제 초도반원들이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무려 5년을 들어오신 대단한 분입니다. 5년 동안 들어오신 분인데요. 한 번은 교도소에서 치과의사 한 분한테 뭔가 사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글씨를 나중에 나보고 한 점을 글씨를 쓰라 그래서 내가 썼어요. 써서 표구해서 이제 보내드릴까 하다가 표구하기 전에 매주 선생님 오시니까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교문과에서 여기 무슨 교도소 도와주는 그런 드리려고 쓰라 그래서 썼다고 보여드리니까 붓 좀 줘봐. 붓 드렸더니 그냥 표구해서 보내려고 그런 작품에다가 거기다 막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쓰라고. 일주일, 그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계속 그거만 썼어요. 수십 장 써서 그 다음에 좀 나은 걸 갔더니 또 붓 좀 줘봐. 또 고치고. 이래서 한 달, 한 4, 5차례 그런가 했었어요. 나중에는 더는 안 되겠구만. 그러더니 낙관 찍어서 보내라. 그런 아주 혹독하게 제가 트레이닝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주시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투표장에 가기는 가지만은 해방 이후로 투표한 적이 없대요. 투표하러 가는 척하고 투표장 한 바퀴 돌고 집에 그냥 오세요. 그런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누가 뭘 국회의원이든 뭘 대통령이든 누구 하라 그래도 자기가 고사해야지. 내가 하겠다고 나와서 그렇게 이름 써붙이고 하는 놈들이 그놈들 왜 찍으시냐고. 한 번도 투표 안 하신 분, 그런 분이십니다.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신 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이 나의 대학 시절이었다. 그 얘기. 대학이란 게 뭐 어떤 걸 대학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대학 시절이었고 특히 제 경우에는 참 많은 걸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굉장히. 특히 아까 그 찬벽 명상으로 대표되는 것.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이걸 제가 두 개로 정리해요. 하나는 수평적 만남이다. 수평. 내가 몰랐던 참 많은 사람들. 감옥이 아니었으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 만남의 의미를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쭉 정리해요. 그걸 수직적 그런 명상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직적이란 거는 하늘의 별과 나와 땅과 이런 그래서 그런 수많은 만남들과 자기의 사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자기 생각들을 굉장히 넓혀줬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사람들 이야기한 게 좋겠다. 그래서 삶을 사람과 삶,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뭐 엄청난 그런 깨달음을 이어지고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가져요. 산다는 것은 뭘 깨닫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처음 계획보다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두서가 없이 끝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자주 보여드리는 제 글씨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뭐 제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받았다는 대로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년 후에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생활의 어떤 골목에서 그런 뜻이었나?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꽃처럼 여러분들한테 피어나지 않을까.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썼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지도를 그려라 그런다. 지도란 것은 이 지식이란 지자, 따지자가 아니고 지도 이제 그림도자 지도를 그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깨닫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도에다가 배치를 쭉 하셔야 돼요. 제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띄엄띄엄 이렇게 여러분 던졌는데 그걸 여러분들의 지도 속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앉히면 여러분들의 사유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은 시간 허락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갖기로 하겠습니다. 끝입니다.